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42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부수는 계속해서 두획에 해당하는 부수를 살펴볼 건데요. 입 부수를 보시겠습니다. 들어가다 또는 투입하다 할 때의 입자가 되겠습니다. 들입은 자기 자체를 부수로 하고 있는 한자가 되겠고, 안쪽, 안, 내부라는 의미의 내자입니다. 양쪽, 두 개라는 의미의 양자, 모두가 들입 부수를 가진 한자로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첫 번째 한자는 들입자가 되겠습니다. 사람 인자하고 비슷한데 거꾸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들입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해서 들입, 들어가다 또는 넣다, 그런 뜻이죠. 해서 입자가 되겠습니다. 입력 하면 힘을 써서 밀어 넣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들어가게 되는 것은 통상 입력이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사람이 뭔가 의도적으로 넣는 것을 입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컴퓨터 시스템에서 원초 자료를 컴퓨터에 넣어주는 일을 입력이라고 역시 합니다. 입구라고 하는 것은 내부로 어떤 물체 또는 건물, 뭐 기타 등등 이런 것의 내부로 들어가는 길을 얘기하는 거고요. 건물로 말하면 문, 들어가는 문을 얘기하는 거죠.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오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밑에 있는 수입은 숫자가 다른 한자를 쓰고 있어요. 얘는 인컴, 즉 내가 뭔가에 의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것, 또는 보상이 아니라도 어쨌든 금전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받는 것을 수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숫자는 이런 숫자, 받는다라는 뜻의 숫자를 쓰는 거고요. 요 수입할 때의 숫자는 이제 이런 숫자를 쓰게 됩니다. 출입하다, 이거는 여기 이제 입구가 들어가는 문을 입구라고 한다고 그랬죠. 근데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문 다르고 나가는 문이 다른 경우가 흔하지 않죠. 통상은 들어가는 문과 나가는 문이 같죠. 그렇기 때문에 출입하다라는 말을 한 번에 붙여 쓸 수 있습니다. 드나들다, 그런 뜻입니다. 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는 일, 내가 금융기관에 채권을 갖게 되는 일을 입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입학이라고 하는 것은 배움터에 들어가는 절차를 입학이라고 합니다. 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유치원, 이런 배움을 기본으로 하는 기관에 들어가는 행위를 입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도입은 외부에서 무엇인가를 들여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도입은 외국에서 들여오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같은 나라에 있지만 다른 기관이나 회사에서 들여오는 일일 수도 있죠. 어쨌든
나로 볼 때 바깥이면 그게 우리나라 아니냐 외국이냐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고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구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입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나 기관, 네, 특히 어떤 동호인적 그 성격을 띤 단체나 기관에 멤버로 들어가는, 회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전자가 되겠는데요. 밭이라는 의미예요. 밭이라는 의미의 전자는 영어로는 그냥 field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물이 없는 field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dry field죠. 그걸 이제 밭이라고 그러고 물이 있는 field를 논이라는 말로 다른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한 번 더 써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밭이라고 하는 의미의 전자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써보시면 이렇게 나중에 한 번 더 배우시겠지만 이 밭이라고 하는 것 위에 물이 있는 밭이다 라는 의미로 이게 물숫자거든요. 이런 식으로 써주면 이게 논이 됩니다. 논 해서 답자가 됩니다. 논이라는 의미의 답자가 된다. 전답이라고 하는 것은 마른 땅으로 된 fiord를 전이라고 그러고 물로 된 fiord를 답이라고 그랬죠. 이 전답은 논과 밭을 합친 말이죠. 그래서 논밭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경작지 모두를 뜻하는 의미입니다. 대전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광역시 중에 하나죠. 이 대전이 이 대가 크다는 뜻이고 이 전이 밭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한밭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었습니다. 지금은 대전이라고 불리고 있다.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골스러운 동네를 얘기합니다. 아전인수라고 하는 것은 내 밭에, 이게 나라는 뜻입니다. 끌어들이다 라는 뜻이고 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밭에 물을 댄다 라는 의미로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나한테 이로운 대로 해석하는 것을 아전인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현대 한국 사회는 이 아전인수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유가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거거든요. 실제 문맹률이 전 세계에서 거의 기적에 가깝게 단연 압도적으로 1위예요. 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문해력, 남의 말을 이해하거나 남이 쓴 글을 이해하는 능력은 전 세계에서 3분의 2 지점에 다다라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세서. 이거는 이 아전인수 때문에 그런 거죠. 무조건 남이 말을 나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상대방은 동쪽으로 가자는 말인데 나는 서쪽으로 가자는 말로 해석한다는 거죠. 상전벽해라고 하는 것은 뽕밭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뽕밭이 큰 바다로 변했다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원래 이 말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천지가 너무나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현대 한국어에서는 급격한 환경 변화를 모두 상전벽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상관없어요. 이거는 가치 중립적이다. 그래서 기대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 급격히 변화된 것을 다상전벽해라는 말로 쓴다. 단전이라고 하는 것은 배꼽 밑으로 약 한 3cm 정도 되는 위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돌을 닦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람의 힘의 근원이 이 단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식 호흡을 할 때 바로 이 단전에 호흡을 몰아넣는 방식으로 호흡을 하게 되죠. 이전투구라고 하는 것은 요 이자가 진흙탕이란 뜻입니다. 진흙탕 밭에서 싸우다는 거예요. 누가? 개가. 개들이 진흙탕에서 치고받고 아주 격렬하게 싸우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털에 진흙투성이가 되죠. 진흙투성이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운다라는 의미로, 원래는 이게 개처럼 아주 용맹스럽게 싸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 한국어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의미로 쓰고 있냐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 아전인수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네, 자기 이득을 위해서 더러움을 생각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전투구 같은 일은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정치판은 거의 대부분이 이전투구로 거의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실제 그래서 이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품성이 대단히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정치판이 이런 이전투구의 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염전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밭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염이 소금자라는 뜻이에요. 소금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원래 자염이 한국의 소금 만드는 기술이었죠. 근데 지금은 천일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천일염은 대만, 지금 우리가 지금 대만 한자를 배우고 있죠. 이 대만의 소금밭이 천일염이죠. 그거를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에 강제로 수입을 했죠. 대만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동아 전쟁이라고 하는 제2차 세계대전의 동북아시아 쪽 전쟁에 물자 조달을 위해서 만들기 시작한 것이 천일염이죠. 그 천일염을 만드는 장소로 우리가 염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밭이란 뜻이니까 석유가 생산되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화전민이라고 하는 것은 농경지를 개척하는 방법으로 숲에 불을 놔서 그 숲이 탄 재에 의해서 거름 성분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는 형태의 농경을 화전이라고 그러고, 그 화전 농부를 화전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전민들은 한 곳에 계속 정착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력이 닿으면 다른 데로 가서 불 놓고 다시 땅을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의 이제 마지막 한자는 청자가 되겠습니다. 청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삐쳐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여덟 해서 총 8위에 해당하는 글자인데 이 밑에 부분 요거를
다롤자처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해도 청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청자는 원래 블루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블루와 그린을 혼동합니다. 그래서 그린이라는 의미로도 청을 써요. 그러니까 그거는 문맥을 봐야 돼요. 문맥을 봐서 이게 블루라는 의미인지 그린이라는 의미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이 위에 쓴 것이 주인이라고 하는 주자고 똑같이 생겼죠? 예. 그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푸를 청자, 푸르다 라는 의미의 청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푸르다 라는 말은 블루라는 말뿐만이 아니고 뭐로도 쓰인다? 그린으로도 쓰인다. 이거는 문맥을 봐서 이게 블루를 뜻하는 거구나, 또는 그린을 뜻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청와대 하면 이게 블루 기와집이란 뜻이에요. 기와 색깔이 블루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청와대는 옛날에 경무대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으로 있던 시절에는 경무대라고 했었죠. 그것이 이제 청와대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지금 현재 윤 대통령 재임 직전까지는 청와대가 헤드쿼터 역할을 했습니다. 청색이라고 하면 이제 원래가 블루를 가리치는데 그린을 가리칠 때도 있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독야청청,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봤죠. 홀로 푸르다, 뭐가 소나무가. 그러니까 소나무가 푸른 것은 블루가 아니고 그린이죠. 이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청년, 이게 영민을 뜻합니다. 한참 혈기 방장할 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청춘, 이거는 이러한 청년기의 젊음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청년과 청춘기는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 젊은 시기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거고, 청춘이라고 하는 이런 시절,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청바지는 블루진, 섬유 쪽에서 얘기할 땐 데님이라고 하는 거죠. 청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청사진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인쇄술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청사진을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큰 종이에다가 프린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반 인쇄기로는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청사진이라고 하는 특이한 기술을 사용을 했는데, 이 청사진은 바탕 색깔이 블루 색깔이 됩니다. 옅은 블루 색깔. 그래서 이 옅은 블루로 그럼 뭐를 만들었느냐? 디자인을 만든 거죠. 설계도. 그래서 이 청사진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로 현재 국어에선 쓰이냐면, 그런 의미의 이 옛날에 설계도를 인쇄했었던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게 아니고 앞으로의 원대한 계획 또는 거기에다 이제 약간의 희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청사진이라는 말을 쓴다.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깔이, 여기도 보세요. 여기서 청이라고 하는 것이 이 블루가 아니고 그린이죠. 예,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다. 어디서 나왔느냐? 인디고 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쪽에서. 그런데 이 쪽이 가지고 있는 청색보다 산출돼서 나온 물감,
청색 물감이 훨씬 더 푸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이 식물로 있을 때의 청색보다 거기서 물감을 진액을 뽑아내서 물감으로 만들었을 때가 훨씬 더 푸르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원천보다 결과가 더 낫다는 거니까 선생님보다 제자가 더 뛰어난 그런 케이스를 얘기한다. 청동기라고 하는 것은 동이라고 하는 것이 청동이 있고 황동이 있죠. 물론 뭐 종류가 딱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지만 크게 보면 청동과 황동이 있는데 그 청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동은 브론즈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브론즈로 그 무기라든지 이런 투어를 만들었을 시기를 석기시대 다음 철기시대 사이에 철기시대 오기 전 그 시대를 우리가 물론 짧은 시간이었지만 청동기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상감청자에서 청자라고 하는 것은 색깔이 푸른 도자기란 뜻입니다. 푸른 도자기죠. 여기서 청자할 때 이 청자도 역시 그린이죠. 블루가 아니고 그린 도자기 세라믹을 청자라고 얘기하는데 상감청자는 뭐냐? 이거는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독특한 도자기 제조 기법입니다. 전 세계에서 물론 현대 한국을 비롯해서 그 누구도 현재 이 고려시대의 상감청자를 재현해내지 못합니다. 단지 이제 우리나라의 그 도자기 장인들이 거의 근접은 하고 있어요. 거의 근접을 하고 있는데 상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이제 도자기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럼 여기에 무늬를 팝니다. 끌로 파서 여기에다가 물감을 들이미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유약을 바르죠. 한 그런 좀 특이한 기법을 우리가 그 상감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한 기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청자를 상감 청자라고 얘기를 한다.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석유 성분의 밭에, 그러니까 석유 성분이 있는 밭에 콜타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끈적끈적한 것을 역청이라고 합니다. 이 역청은 실제로는 이제 석유를 뽑고 나서 역청 성분만 가지고 우리가 도로를 포장한다든지 이런 거를 하죠. 담배를 피웠을 때 폐에는 이 역청 성분이 남습니다. 무슨 얘기냐? 도로 포장을 한 그 콜타르 성분이 폐에 쌓이는 아주 특이한 현상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역청이라는 말이 가끔 나옵니다. 그 역청이 바로 이 역청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서남아시아 쪽 지역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역청이, 근데 이스라엘 쪽은 역청이 많지 않으니까 어쩌다가 나오죠. 이제 그건 그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한 개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그리고 각 한자에 대한 10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흔히 쓰이는 단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한글 문해력을 향상시키고 특히 한국어를 배우시려고 하는 외국인들이 한국 단어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를 이해하고 또 정확한 단어의 뜻을 전달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